그럼 혹시 향후 전망에 나는 공익과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분 계세요? 아직은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3학년? 편하게 얘기해요. 어차피 뭐 우리밖에 없는데 뭐. 공익과 관련된 소송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세요? 이 수업을 그럼 나는 수강해서 아직 수강 안 하셨다 그랬고 수강 안 하셨다 그랬고 두 분은 수강하신 거예요? 네. 세 분이서? 그러면은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과목을? 박경신 교수님을 존경해서인가? 학교에서 뭐 이런 공익 관련된 뭐 활동 같은 거는 있지만 수업으로 개설된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활동은 뭐가 있어요? 공익 관련된 활동? 활동은 뭐 이제 학생들끼리 뭐 동네 클리닉 같은 거 리걸 클리닉으로 무료 변론 같은 거 해드리나요 지금? 네, 뭐 그런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수업은 이게 어떻게 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공익하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어떤 활동적인 것보다 그게 결국은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일하고 누군가는 안 해도 결국 전체의 이익이 되는 거니까 프리라이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든 일하지 않고 딴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든 사회는 발전해서 그 혜택을 같이 누린다. 있는데 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한데 프리라이딩에 문제가 있고 저조차도 이제 자체 동기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듣게 됩니다. 뭐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죠. 아,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고 누군가 해서 진전이 되면 결과적으로 혜택은 나도 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본인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아,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던가요?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의 활동하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말한 것처럼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면서 이 분야를 사람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건데 저는 결국은 저한테 맞고 제가 그걸 해서 사람들이 어울려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건 내 분야다라고 하는 건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고민이 되죠. 네. 뒤에 3학년분은 수업을 듣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수강 신청하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입학하고 꽤 시간이 지나고도 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 법을 배우면서 이거 이용하면은 확실히 남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는 정말 좋은 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졸업하기 전에 개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관련 활동이나 수업을 듣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지난 학기에 공익인권단체 인터넷 몇 군데 지원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졸업하기 전까지 아무도 못하겠구나 하다가 마침 수업이 열린 걸 보고 또 전에 박형신 교수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열성적이고 정말 좋았던 걸 기억을 해서 또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럼 제가 와서 얘기하기 전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었어요? 반올림? 임재원 변호사님. 네. 또요? 나머지 이론수 공감에 누구 오셨어요? 황필규. 또요? 앞으로 오실 분들은 임은정 검사, 이영재 판사, 그리고 잘 모르실 텐데 페미니스트 활동가 김지혜 변호사.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님 어떤 분이냐면 이번에 이제 헌재 재판관 후보로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이미선 후보의 동생이시죠.
근데 본인이 그 동생분이 굉장히 훌륭한 인권 변호사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차라리 동생이 헌재 재판관으로 하는 게 더 좋은데 막 추천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이게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올 때는 교수님께서 저보고 그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변호사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로펌 생활하는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맞죠? 두 가지 제가 얘기하는 거. 예. 우선은 그 변호사라는 아까 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률이란 툴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데서 쓰일 수 있지만 진짜 사회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려면 이것만큼 좋은 툴이 없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 같은 경우를 봐도 헌법 같은 거를 그렇죠. 그게 좋은 툴인데 기본적으로 이 법이 뭐죠?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뭘까요? 강제력이 있는 규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한 걸 그냥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회 운영 원리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회 운영 원리를 정해놓은 거고 이 사회 운영 원리 내부에는 뭔가를 강제하는 것도 있고 또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과 사회 구조도 바꿀 수 있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건 제가 쭉 경험을 해봐도 굉장히 좋은 툴이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어떤 기본권 규정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변호사는 또 이 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일단 그런 부분 잠깐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재난 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리고 공익 쪽을 변호사가 뭐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변호사가 되면은 그냥 변호사가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그냥 진출하는 영역을 대충 한번 볼까요? 뭐 크게 여러분들 뭐 판사나 검사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로펌에 가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로펌이 아니면 뭐 합동법률사무소 같은 걸 열 수도 있죠, 몇 명이서, 그죠? 그리고 그냥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그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회사의 그 인하우스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감이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완전히 공익단체죠. 그죠? 공익단체들만 봐도 뭐 공감같이 변호사 공익 단체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로펌에서도 별도의 공익 법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동천이나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노조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민주노총 법률원이라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의도 노조하고 같이 하고 그냥 노조 속에서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어떤 법률원 같은 민주노총 법률원 같은 구조도 있고요. 또 변호사가 진출 많이 하는 데가 그냥 공무원 행실을 보는 것에서 진출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고 다양한 경우도 최근에 법무부 같은 경우도 변호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탈검사화 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좌관이나 아니면 뭐 그 입법 관련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직으로 많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그 외에도 뭐 더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졸업하고 그냥 변호사가 돼야지라는 막역한 생각만 가지고는요. 향후에 자기가 진로를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거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더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 3학년 때 또는 졸업하고 나서 또는 변호사 시험 마치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제대로 고민 못하고 급하게 어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나는 어느 쪽이 좋은지 좀 알아도 보고 고민도 하고 또 그래서 결정하거나 마음이 가는 데가 있으면 그쪽에 미리 컨택을 해서 좀 알아도 보고 하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공부하시면서도. 뭐 아는 선배님들이 있으면 선배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하게 좀 알아보시고 고민을 미리부터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연수원 들어갔을 때 애초부터 저는 변호사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막 놀기만 했는데 졸업할 때는 제가 점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점을 봤다니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몰라가지고. 워낙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미리부터 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익과 관련돼서 좀 보면은 요즘에 하여튼 로스쿨 출신들은 제일 선호하는 데가 이거 로펌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송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때 대리인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뭐 변호인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로펌이에요? 아니면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예요? 어떻게 되죠? 그 서면을 낼 때 그치, 로펌이에요. 사실 로펌이 하고 변호사는 소송 수행자라고 밑에 담당 변호사 몇 명을 지정해서 넣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형식적으로는 소송의 주체가 로펌이 되기 때문에 그 로펌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익소송 하고 싶어. 공익소송 하고 싶어. 근데 로펌에 들어갔는데 그 로펌에서 내가 이 A라는 소송을 맡는 걸 그러면 결국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로펌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로펌에 가서 굉장히 뜻 좋고 훌륭한 분들이 로펌에 가서는 공익활동을 못 하더라고요. 소송은 특히. 자문 같은 형태의 도움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하고 민변회의 같은 데 나와서 뭐 이렇게 검토해서 민변 내부에 의견 주고 이런 건 하는데 소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로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로펌의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큰 로펌일수록 여러분 요즘에 법률 시장이 굉장히 크기가 빨리 안 크는 대신에 소수 로펌의 그 법률 시장에 대한 장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큰 로펌들 몇 개가 많이 가져가고 다른 작은 로펌들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 상태인데 경쟁이 치열해지면 해질수록 그 수입료를 그래도 좀 괜찮게 주는 고객들을 어떻게든 잡아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회사들이 주는 사건을 맡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개인들보다는 회사가 주는 소송이 액수도 크고 지속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 고객을 많이 잡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기업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싫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로펌에 입사할 때는 민변 계열이라고 불리는 로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그 로펌들이 하나하나씩 민변 계열이라는 이름을 떼고 작은 로펌끼리 막 합쳐서 규모를 키우는 경쟁을 한참 했었어요. 제가 한 4년차, 5년차, 6년차 됐을 때. 그래서 뭐 덕수 같은 경우, 지평 같은 경우도 그때 합병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민변계라고 우리를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리고 박경신 교수님도 계셨던 한결이라는 로펌도
두세 개를 계속 합쳐가지고 규모를 계속 키우고 막 그랬었던 시기를 거쳐서 최근에는 민병개 로펌입니다. 또는 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공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그러면 욕구는 어떻게 해결해 주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로펌이 별도의 공익 회사 법인 하나 만들어서 동천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외부에서 그냥 하는 식으로 풀어버리는 방식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결이라는 로펌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파운더라고 하는 로펌 창립자들이 다 빵제비들이었어요. 다 전과자들이었어.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뭐 이런 거, 노동 사건 하다가 몇 년 살다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 주요 심사 기준이 너 학생운동 했어 안 했어? 너 돌 좀 던졌어 안 던졌어? 이런 거였어요. 너 공익활동 열심히 할 거 안 할 거?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로펌을 찾아서 들어가셔서 로펌의 구성원으로서 스킬도 배우면서 공익을 하는 것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로펌에 들어가면 좋은 거는 딴 게 아니라 도제식의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연수원이든 저는 로스쿨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졸업할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배워야 되거든요. 실제 소송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습 체계가 그나마 이런 데서는 돼 있잖아요. 선배들이 엄청 갈구면서 막 가르치거든요. 막 인생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저도 3년 차까지 2번 정도 선배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다 녹음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이때 이제 공익을 하기 위해서 로펌에 들어간다는 말은 조금 점점 안 맞게 되는 약간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 이런 건 상대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안정성이 떨어지고 특히 개인이 개업했을 때는 진짜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죠. 요즘에 서초동에 저는 최근에 서초동 잘 안 가봤는데 어렵긴 굉장히 어렵대요. 망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불안정성 때문에 오히려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당장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써야 될 에너지가 상당히 크겠죠. 그러면 인간이 낼 수 있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그쪽에 많은 걸 쏟으면 당연히 공익 쪽에 고개를 돌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학생운동할 때는 막 진짜 막 날아다니던 친구들이 개인 개업을 하고 나서는 그나마 좀 펌이나 이런 데 있다가 그 공익 활동하다 그리고 학생운동할 때 날아다니고 로펌에 좀 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 개인 개업하고 나서는 한참 동안은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야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 내가 지금 이거 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죠. 그리고 초년생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펌에서처럼 뭔가 이게 배우면서 해야 되거든요. 물론 맨땅에 헤딩하면서 우리 고객과 함께 고객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이니까 실수해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소송을 하는 거죠. 차마 그 얘기 못 하는 건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런 불안정성과 그런 배움의 기회가 좀 적고 또 그래서 또 약간 공익소송 쪽에 눈을 못 돌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소송도요. 공익소송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공익소송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굉장히 오랫동안 판례로 굳어져 왔던 그런 걸 바꿔가지고 뭔가 인정되게 만들거나 또는 이건 기본권이 아니었는데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만들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브랜다이스라는 미국의 그 대법관인데 변호사 시절에는 그 시민의 변호사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판사는 어차피 좁은 온실 속에서 그냥 거기서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가 다 만들어가지고 떠먹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
라는 그 말을 했어요. 나중에 자기는 근데 대법관 갔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했던 소송 중에 유명한 소송이 뭐냐면 그 남녀 고용을 했을 때 예전엔 미국은 평등이라 그래서 평등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성 노동을 특별히 보호 안 했어요. 근데 여성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는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거 근로환경 같은 거 좀 보호하는 법들을 여성 운동이 이제 바람이 불면서 각 주마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기에는 그 법들이 다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남녀가 평등한데 왜 여성 노동자들 더 보호하냐 이런 논리로. 말 돼요 안 돼요? 예? 사실 말이 안 되죠. 신체적인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7번인가 연거푸 아마 관련된 법들이 위헌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한 번 더 걸어서 찾아가 본 변호사가 브랜다이스였어요. 근데 브랜다이스가 그 사건을 맡아서 계속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나왔는데 전원 합의로 합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냈던 서면이 한 100 몇 페이지라고 하는데 법률 관련된 건 2-3장밖에 없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 사회학자, 생물학자, 문화학자,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낸 거예요. 팀을 만든 거예요. 브랜다이스가. 브랜다이스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었거든요. 변호사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연구해, 너희 팀. 그 다음에 외국 사례 연구해, 너희 팀은. 그 다음에 여성 노동을 보호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해. 그래서 다 연구한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기니까 이제 브랜다이스가 그 말을 한 거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판사는 굉장히 좁은 틀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편하게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변호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명분과 근거와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소감 없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익소송은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익소송 자체도 연구도 필요하고 스킬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학습 부분이 좀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소송을 실제 진행할 때 초기에 미스로 좀 작용할 수가 있죠. 물론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가면은 자체적인 학습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각 위원회가 꾸려져 있거든요. 환경, 뭐 노동, 뭐 통일, 국제통상 이렇게 위원회가 교육, 청소년 아동위원회 위원회들이 쫙 꾸려져 있어요. 민변은. 그래서 들어가시면 세미나를 계속합니다. 세미나를 계속하고 스터디를 계속해요. 그리고 후배 변호사들이 논평 같은 거 쓰면은 선배 변호사가 고쳐주고 의견 교환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경우에는 감안을 좀 하시면 좋죠. 인하우스 로이어로서 공익하기가 더 어렵겠죠. 로펌보다. 그죠? 삼성의 인하우스인데 반올림을 편든다. 이게 대해서 안 되겠죠. 이게 좀 참 어렵죠. 그리고 인하우스에 가 있는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업무 범위가 굉장히 좀 좁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막 법률 전문가로서 막 연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강 정리해서 바깥에 있는 로펌에 매개해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장에도 한계가 있는 게, 승진에도 한계가 있는 게, 조금 승진하려고 그러면 전관이 위에 갑자기 이사로 들어온대요. 금방 옷 벗은 전관이 항상 이사로 이렇게, 전관 효력 떨어질 때까지 이사로 모시다가 다른 전관이 옷 벗고 나면 또 이사로 갈아끼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그 변호사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항상 전관을 모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런 단점이 있다. 공익하고는 또 거리가 멀다. 그래서 민변에도 제가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인하우스 로이어가 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훌륭하죠. 여기나 다 투잡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투잡입니다. 저도 항상 투잡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있다가 밤에는 아스팔트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내서 소송 서면했었어요, 제가. 그걸 계속 그래야 제가 밥을 먹고 누가 돈 안 주잖아요, 저한테.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이 뭐 1,000원씩 걷어서 저한테 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년은 그런 식으로 버텼는데 도저히 안 해요. 그때 허리가 많이 계속 수그리고 작업하고 일어나고. 근데 두 번째 2년 있었는데 가족분들 옆에 두 번째 2년차 때 이미 고객도 다 떨어져 나갔죠. 누가 봐도 충실하지 않잖아요. 맨날 저기서 농성하고 있고 고객도 다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있었던 그 20이라는 펌의 변호사들이 돈을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제 월급 쪽으로 줬어요. 1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랬을 때 너무 좋아했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몇 개월 있다 만났더니 회사 사정이 너무 좋아졌대요. 저한테 나가는 돈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투잡이 아니라 원잡이죠. 자기가 공익을 하면은 월급이 나와요. 적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적더라도 월급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서 투잡 하나, 돈 적게 벌면서 원잡 하나. 근데 아마 근무 시간당 페이로 치면 비슷할 수도 있고 이쪽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뭐 공감, 그 다음에 어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기도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단체마다 주로 창목하고 있는 영역이 좀 달라요. 어필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 노동자나 이쪽에 좀 관심이 많고, 공감은 또 공감이 갖고 있는 색깔에 맞게 그런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색깔이나 창목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 안 좋다기보다는 뭐 나쁜 점이 뭐냐?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해요. 예. 뭐 이게 확장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펀딩해서 돌아가니까 뭐 한 해 10명씩 뽑고 20명씩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참여연대도 변호사 뽑아요. 참여연대 변호사 뽑습니다. 뭐 그런 단체들도 보시면 돼요. 민변도 상금 변호사 뽑습니다. 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률원은 굉장히 좀 특수한 구조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동사건 거의 다 가져가죠. 법률원. 그래서 나는 특히 노동인권에 관심이 있다. 그럼 여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파생되는 노동사건뿐만 아니라 워낙 이분들 노동사건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가 됐어요. 1년 내내 계속 노동사건만 하고 각종 노동사건 다 하잖아요. 질릴 정도로 노동사건을 하는 거예요. 산재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전문성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지금은. 전문성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자부심도 있죠.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 노동사건을 또 많이 가져갑니다. 예전에 그래서 민변에 노동위원회가 굉장히 컸고 노동위원회 변호사들이 노동사건을 많이 했었어요. 김선수 누군지 아시죠? 이번에 대법관으로 들어간 그런 분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노동사건 이쪽에서 빨아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분들은 노동사건 구경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대신에 지방 순회 근무를 해야 된답니다. 너 울산에 좀 내려가라. 울산에 내려가서 근무해야 돼. 울산, 창원 이런 데 지부가 생기고 있거든요. 제 짝꿍도 여기 소속이에요. 전교조에 파견 나가 있어요. 전교조 상근으로 파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가 큰 게 만들어지면 요청을 해요. 파견을 보내달라고. 정부기관은 다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많이 뽑고 있고요.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님들 법무부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법무부에서 실국장들 인사하러 의원실로 들어오면 다 아는 변호사들이에요. 바깥에서는 형이라고 부르고 안에서는 국장님, 실장님 부르는데 많이 가 계시죠. 점점 더 많이 뽑는 경향이 있어요. 각 정보부처가. 근데 국회는 아시다시피 보좌관, 저희 의원실에도 변호사 보좌관, 비서관을 2명 뒀다가 최근에 1명은 이제 지평으로 가시는 바람에 1명 계신데 추가 채용을 할 건데요.
입법을 다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당에 따라서는 진보적인 법안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진보적인 법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단체들이나 또는 해당 그 이슈에 관련된 피해자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과 함께 법안을 만들죠. 그분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번에 통과된 지뢰피해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개정안, 민간인인데 지뢰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지뢰 사망자가 최근에 발생한 지뢰 사망자 중에 군인이 없어요. 다 민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뢰가 막 떠다니고 막 흘러다니고 이래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저쪽 북쪽에는 밭에 흙을 새로 봄 되면은 나르잖아요. 그래서 야산 같은데 흙을 확 떠가지고 기계로 차로 저쪽에다 밭에다 쭉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막 지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터져가지고 밭 고르다가 터져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거의 신경 안 쓰다가 지뢰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 따른 보상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신청을 제대로 다 못 하신 거예요. 워낙 피해자 많은데. 피해자 발굴해야 되거든요. 이런 법이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막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좀 하잖아요. 근데 신청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그걸 연장하는 법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 민간인 지뢰 피해자 또는 그 지뢰 피해자 연구 단체들과 같이 얘기해서 만드는 거죠. 그 지원해주는 단체들과 얘기해서 같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퍼포먼스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뢰 피해자분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사진전을 한다든지 지뢰 피해 다쳐서 진짜 다리나 손목을 잃으신 분들이 와서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호소하기도 하고 기자회견하기도 이런 것들을 의원실에서 해요. 의원실이 그냥 앉아서 법 연구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좌진들이 그런 분들 계속 만나서 그런 퍼포먼스도 기획하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근데 저기 박주민은 공익 변호사를 하다가 계속 공익 활동을 계속 하신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계를 잇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고려할 공익 직역으로서 공익 법률 활동 직역으로서 보좌관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도 있죠. 네. 판사가 지금 한 1,000명, 2,000명 그런데 국회의원도 지금 한 300명 있는 거니까 기왕 말씀하실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이 공익 직역으로서 생각해볼 만한 생각해볼 만한 것이죠. 저는 권할 만하진 않아요. 지금 말씀을 그럼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어떤 경로로 뭘 하던 분들이 국회의원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법조인도 많긴 많아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있던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당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에 가 계셨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다 그냥 참여정부 때 또는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출신들이 다 물어보면 다 청와대에 다 한 번씩 계셨던 분들이. 하여튼 법조인이 그 다음 또는 그거보다 좀 비슷하거나 많아요. 판사 출신, 검사 출신도 있고 저같이 생 변호사 출신도 있고요. 좋죠. 왜냐면은 그 법안 발의 권한도 있고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공익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이게 투잡을 하다가 지금 원잡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제 월급이 채워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맨날 그 밤에 늦게까지 회사 일하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공익소송하고 공익소송이나 공익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진입 경로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정당은 역사도 오래됐고 체계가 갖춰져서요. 보통 14세, 15세 입당을 하거든요. 메르켈 같은 경우 한 14세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뭐 헬무트 콜 이런 사람들 16세 이럴 때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경로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열심히 하면 어떤 지역위원회가 뭐냐면 우리 지역구가 253개가 있잖아요. 그럼 각 당마다 253개의 지역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은평갑이니까 은평갑 지역위원 국회의원이자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저희 지역위원회 당원이 몇 명일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모르시는 거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죠? 당원이신 사람 아무도 없죠. 당원이 13,000명 정도 됩니다. 은평갑에. 그리고 당비를 꾸준히 내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대략 한 4,800명 정도 돼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제가 13,000명이 짱인 거예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13,000명 지역의 당원의 제가 장이에요, 장. 패싸움 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딱 들어가서 그 지역위원회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청소년 활동, 청년 활동을 하고 5년, 6년이 지나면 아 내가 뭐 청년위원장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청년위원장을 한 7, 8년이나 10년 하면 아 내가 구의원을 하겠구나. 구의원을 내가 한 3선쯤 하면 시의원으로 가겠구나. 시의원 내가 재선이나 3선 하면 국회의원을 가겠구나. 경로가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따른 교육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입 인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나라처럼 막 아나운서인데 갑자기 와서 출마해. 이런 게 프로야구 선수 조은현 바둑기사가 갑자기 출마하고 이만기 씨름하다 출마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영입될 일도 없죠.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고 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갑자기 뭐 저처럼 저도 영입된 케이스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뒤에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쫙 밀려있기 때문에 한번 수상이라 그러나요? 그거 도전했다가 실패하잖아요. 2차가 없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아웃. 그 다음 타자. 지금까지 2번 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상. 한 정당에서 A라는 인물이 수상을 도전했다 실패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되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네.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당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나? 그것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되나?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씨름을 열심히 하면 되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불명확하니까 청춘들이나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때요? 애매하고 어렵죠. 일단 그래서 그런 구조가 좀 갖춰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는 경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다. 그나마 변호사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공익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명성을 쌓는다거나 또는 판검사 해가지고 판검사하면서 정당 인사들하고 연을 쌓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게 적절해 보이진 잘 않죠? 그죠? 예. 그런데 경로가 명확하다는 게 아까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구의원 몇 년, 시의원 몇 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그 쉽게 말해 엘리트 코스가 정해졌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근데 그게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요? 안에서 그냥 흔히 막 고여가지고 그냥 정당 기성력만 세지고 그냥 그 정당만 잘 되는 사람만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적어도 제가 말하는 건 예측 가능성 측면이에요. 내가 정치 영역이라는 데 들어가서 몇 년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가겠구나가 적어도 보이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그런 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정당 내부에서 키워진 사람이 그 나물의 그 밥만 계속 정치인하는 걸 수도 있다. 그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정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겠지만 정당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예. 정당이 오히려 초기에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지 왜 정당 뜻대로 정치해? 이런 식으로. 패거리 지어가지고 그 패거리들끼리 꿍짝꿍짝해서 어떻게 정치를 좌우해? 그래서 정당 없어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이제 정당 정치가 많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정당이 헌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거의 대의제의 필수적인 기구처럼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유럽의 막스 베버인가? 한 사람이 미국의 정당 제도를 보고, 아, 정당이 민주주의와 결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통 뭐라고 하죠? 선동가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이 정당도 표를 먹고 사는 조직인 거잖아요. 표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등장하면 막스 베버가 보기에 그 거대한 조직,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고 수만 명이 모여있고 당원으로 치면 우리 정도면 73만이 되잖아요. 그 거대한 조직이 그 대중의 사랑받는 정치인 데마고그가 탁 나타나면 그 데마고그한테 정당이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의 열망, 이 데마고그에 모여있던 대중의 열망이 정당에 흡수된다는 겁니다. 정당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번 트럼프가 당선됐긴 했지만 대선 때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힐러리하고 경선했던 사람. 샌더스예요. 버니 샌더스가 확 뜨니까 민주당 강령을 바꾸잖아요, 민주당이. 샌더스 정책을 반영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샌더스의 경제정책이나 샌더스의 생각을 반영한다니까요. 갑자기. 샌더스가 인기 없었을 때 민주당이 어땠어요? 쳐다봤나요? 침 튀었다. 쳐다봤나요? 안 쳐다봤나요? 안 쳐다봤죠. 샌더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샌더스는 30년이 넘게 정치한 사람이에요. 주지사도 하고 의원도 여러 번 했죠. 그러나 그때는 인기는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인정받았죠. 워낙 성실하고 내가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대중적 인기는 없었어요. 그때 뭐 민주당이 샌더스 쳐다봤나요? 안 쳐다봤죠. 근데 샌더스가 엄청나게 대중의 사랑을 받으니까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은 꼭 그 민주당 소속 아니어도 같이 경선할 수 있어요. 하고 경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샌더스가 갖고 있는 사상을 강령으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 이런 순환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이 경로라는 게, 정당 생활하면 어떻게 되고 이 경로라는 게 훨씬 더 명확해요. 그래서 애초에 좋은 인재들이 당으로 많이 몰려들죠. 시작을 많이 하죠. 우리는 아예 좋은 인재들이면 정당에 가서 활동하기보다는 회사에 취업해서 돈 버는 생각을 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로가 안 보이는데 뭐. 그죠? 그렇다고 저희 당원이 안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더 경로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경로가 불명확하고, 두 번째는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 시절에는 굉장히 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언론이 인터뷰하면서 질문이 왜 정의당 안 가시고? 사실 정의당보다 더 빨가신 분인데, 이러면서 질문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정당에 들어가든 어떤 정당에 들어가든요,
지금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려면 150표로도 안 됩니다. 150표로도 안 돼요.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사실상 180표를 넘겨야 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다 라고 해도 이걸 180표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변형하거나 깎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행히 이거보다 더 키우자라는 사람이 179명이다. 그럼 더 좋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깎여나가고 이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색깔이 이상하게 바뀌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전 지금도 힘들지만 초기엔 더 힘들었어요. 또 단점이 뭐냐면 국회라는 곳이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곳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국민들 대신 싸워주는 데고 또 정당이 뭐죠? 다른 조직과 다른 점이 뭡니까?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정치학자들이 들고 있는. 그러면 정권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칼 들고 총 들고 싸우진 않지만 말로.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면 그걸 집요하게 공격해서 망신창이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무슨 망언 하나 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집중포화해서 막 거덜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살얼음판이고 무서운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 하나, 행동 하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된 뒤에 술을 제가 엄청 좋아해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데 술 마시는 거 자체를 좋아해서 그 친구들하고 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뭐 변호사 돼서는 그렇게 많이 자주 어울리지 못해도 대학 다닐 때는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술 마시더라고요.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기록에. 그만큼 제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국회의원 돼서는 웬만하면 진짜 지역에 있는 당원들하고 술 먹는 거나 저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술 잘 안 먹는데 선배 국회의원이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보는 거 말고는 술을 밖에서 안 마십니다. 10,000원에 4캔 사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 캔 마시고 자요. 보통. 이거 혹시나 말실수, 그죠? 뭐 시비가 붙거나 이러면 큰일이니까.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카톡방도 저는 안 합니다. 왜? 친구들이 편하게 떠들죠. 뭐 어떤 연예인 뭐 어제 뭐 나왔는데 몸매 좋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 카톡방에서는. 근데 나중에 문제되면 그 정준영처럼 카톡방 깠는데 막 애들도 보면 무슨 LC 동영상 이런 거 애들도 돌려보잖아요. 지들끼리. 괜히 거기다 날벼락 맞을까봐 카톡방도 같이 안 해요. 네. 친구들이 그래서 엄청 짜증내죠. 그런 게 또 안 좋고.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현안을 많이 짊어지고 들어간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변호사 때부터 계속 같이 지냈던 분들이 많아요. 뭐 쌍용 자동차라든지 뭐 콜트콜텍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그분들이 제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저는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입니다. 이건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숙제가 여전히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변호사면은 제가 그냥 옳은 소리 하고 옆에 계셔드리기만 하면 되지만 지금 뭔가 성과를 진짜 문제를 진짜 해결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변호사 때 열심히만 하면 되죠. 열심히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게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터졌을 때 거기 황필규 변호사님이 저보다 더 먼저 가 계셨어요. 가족분들 옆에. 황필규 변호사님이 저보고 같이 좀 하자고 저를 3번을 찾아왔어요. 전 처음에 안 간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재난이 있을 때 변호사가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또 민변에서 한참 상근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근데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고 가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진짜 갔더니 할 일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때는 그렇게 가서 옆에서 같이 싸워드리고 뭐 열심히 하고 하면은 됐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딱 되고 나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하여튼 변호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 빼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다 심리 치료를 받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뭐 황필기 변호사도 한참 동안 심리 치료를 받고 다른 변호사들도 다 심리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받았어요. 제가 세거나 강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작년에 처음 딸을 얻었어요. 자식이 없다가. 근데 나머지 변호사님 두 분은 다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하거나 느낌을 받을 때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막 나도 눈물이 나고 그랬지만 제 자식이 태어나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른 거예요. 이번 5주기 때 가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자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이제 심리치료 안 받았을 정도로 나름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고 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뭐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2016년에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일기 특조위가 있었는데 2016년 6월 30일부로 기간이 종료돼요. 근데 사실은 그때 기간 종료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일기 특조위 법을 한번 보세요. 법이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해수부가 4개 로펌에 의뢰했는데 4개 로펌이 다 6월 30일에 종료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서를 이미 4개 로펌이 다 해수부에 보내줬어. 그런데도 강제로 종료한 거거든요. 6월 30일에. 그런데 강제 종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하는 법안을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았어요.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서명받아서. 그럼 160명이 넘었으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통과가 안 되는 거야, 180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때 또 단식을 하셨어요. 그 일기특조 연장해달라고, 광화문에서. 22일 동안. 그때 저도 계속 옆에서 단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그래서 집에 이제 거기 광화문에 며칠 머물다가 이제 집에 가끔 들어가 옷도 갈아입으니까 들어갈 때는 제가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숙제를 많이 안고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도 있겠죠. 그건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뭐 국회의원 다른 것보다는 뭐 사회를 발전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좋은 점도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헌법재판소를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더 큰 변화도 일으킬 수 있어요. 김수정 변호사님이라는 여성 변호사님이 계신데, 여성 변호사님, 하여튼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위헌 판결을 10개인가 받으셨을 거예요. 10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뭐 이런 거 해서 10개 동성동본,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뭐지? 호주제, 뭐 이런 거. 그래서 10개를 받으셨대요, 자기가. 그러면 그분이 50 정도 되셨거든, 연세가요? 50? 그러면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꾼 거 아닌가요? 굵직굵직한 걸로? 사실 그게 가능하죠. 그분도 로펌에 계신다고 하죠? 네, 로펌에 계세요. 이분하고 제가 같이 했던 소송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제. 저는 이제 하다가 공개 변론까지 마치고 저는 국회의원 됐고 이분은 계속 그거 맡아서 결국 그것도 헌법 불합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라고 해서 무슨 크게 제도나 법을 못 바꾼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은 국회에 자주 옵니다. 왜 법정도 아닌 국회에 자주 올까요? 입법 로비하려고. 그래서 민변이나 참여연대하고 작업해서 법안 저희 당 의원들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어떻게 해보려고 자주 찾아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간접적으로 입법시켜가지고 법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아이고 이거 어디까지 하다 이렇게 되냐.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참고하시면서 공익 활동할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난 그 얘기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20이라는 로펌에 있었어요. 한결에 있다가 20 갔다가 20에 있다가 제가 민변 상근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된 건데 그 작은 규모의 로펌이에요. 20은 몇 명 안 돼요. 근데도 이런 게 있어요. 모토를 부패하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자. 이래가지고 그 의기투합이 잘 되니까 의기투합이 몇 명이서 딱 잘 되니까 예를 들어 ABCD 이 5명이다. F까지 5명이다. 근데 한 명이 언제는 돈을 잘 벌고 나머지는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를 같이 하면 결국 얘가 번 돈으로 좀 버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가 그 다음에 또 잘 벌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돈을 좀 벌더라고요. 근데 의기투합이 딱 돼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딱 묶여 있으니까 서로 버팀목이 되면서 규모가 작아도 후배들도 계속 채용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꼭 대형 로펌 가셔도 좋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지금부터 친하게 좀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뜻맞는 분들하고 지금 최근에 민변의 트렌드예요. 그게 뜻맞는 변호사들이 몇 명이 한 5, 6명이 딱 모여가지고 펌을 만든 다음에 약간 진짜 공동체적으로 해가지고 가면 꽤 잘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벌어도 진짜 내가 좀 못 벌 땐 제가 좀 벌고 제가 잘 벌 때는 못 번 애들하고 좀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씨 내가 벌었는데 저 자식 밥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막 보기 싫고 그렇겠죠. 저 내 돈으로 먹는 거 아니야 씨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생각만 없으면 한 5명, 6명이 딱 해가지고 그 안정성과 이런 걸 가지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재난 발생했을 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한 명이 잘 벌고 나머지 못 벌고 이럴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 부패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은 다른 뭐 가리지 않고 받는 로펌들에 비해서 되게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잖아요. 수임료? 수임하는. 예. 그럼 그 중에서도 뭐 잘 벌 수 있고 뭐 어쨌든 수익이 나는 소송이면서 또 부패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이 뭐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뭐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공익 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양 사기 당하셨다거나, 그죠? 근데 왠지 대기업과 싸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사건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분양 사기나 무슨 그런 경우들 저희가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또 약간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친구가 저희 펌에는 있긴 있었어요. 회계학을 좀 했던 친구가 있어서 회사 관련된 소송을 좀 많이 갖고 오는 친구가 있었죠. 또 한 친구는 약간 근데 특색은 좀 있네요. 한 친구는 국선 변호사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형사 사건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형사 사건을 자기 강점. 그렇다고 전관들 아니거든요. 실력이 좋다는 거지 뭐 이름이 이 바닥에 널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데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좋은 서비스를 왠지 이 고객에게 줘서 잡고 싶다. 괜찮은 고객이다. 그러면 그 친구하고 나눠서 둘이 같이
형사사건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친구한테 넘겨주죠. 아예.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20 같은 거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는 아예 그냥 1, 2년 차 변호사들끼리도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예. 무슨 전문 분야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예. 근데 다들 여러분들도 인생을 헛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친척도 있을 거고, 대학 선후배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선후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과 네트워크로 또 어떻게든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면 계속 자기가 뭔가 자기 쪽으로 사건이 들어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여러 명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않는 것처럼 여러 안전망을 만들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재난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이후로 지금 대한변협에도 생명안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민변에도 그런 비슷한 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사건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향 터미널 화재 사건, 고시원 종로 쪽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 있는 변호사들이 또 수임을 해요. 근데 그러면 뭐 그분들이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거냐? 어떻게 보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큰 사건 사고를 당한 분들을 케어해 본 경험도 그렇게 흔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의 마음을 얻고 편안하게 하시면서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따박따박 따질 수 있는 거, 관련 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흔히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큰 재난이 생기면 다 그쪽 변호사를 찾는 거예요. 제천 그때 그 헬스장인가요? 사우나에서 불났던 분들도 그 변호사들을 찾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큰 재난 피해자들을 보호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이 소송이면 소송, 형사 고소면 고발 다 원스톱으로 다 하고 그 정부하고 협상할 때도 협상 대리인으로 다 여러 번 해보고 하니까 그것도 또 노하우와 스킬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위원회 분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를 최근에 시켜드린 게 직접 뭐 어떤 특정 변호사를 지정해서 소개시켜드린 건 아닌데, 강릉의 그 보일러 가스 때문에 학생들, 수업 마친 학생들, 그분들도 제가 그 대한변협 그쪽에 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라고 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는 아까 세월호 참사 초기 때는 변호사가 초기에 가서 무슨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굉장히 많은 분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해 있고 슬퍼하고 계신 분들을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분들의 주장이 뭔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또 정부 쪽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조면 구조, 보상이면 보상, 아니면 당장의 어떤 생계 지원 이런 것들, 그런 정부 쪽에 이분들이 막 그렇게 정신없고 혼란한 상태에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구를 쭉 잘 듣고 모은 다음에 그걸 정부 쪽에 전달도 하고, 안 되면 정부 쪽에 체크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법상 이루어져야 될 게 안 이루어지면 체크해가지고 왜 안 이루어지냐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 가면은 국면이 좀 정리되면은 결국은 또 보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변호사의 영역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고, 또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월호 같은 경우 세월호 특별법을 그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피해자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를 그냥 멍하니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황필규 변호사가 그 논의 과정에 같이 항상 배석을 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했던 거죠.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 초반에 이제 그분들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겠죠. 막 지금 당장 큰 참사가 났는데 가서 저 변호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변호사가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초기에 이제 어떻게 그분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느냐,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항상 숙제로 남는데, 성실하고 좀 신뢰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초기부터 변호사로서 막 확확 쥐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같이 얘기 듣고 말씀 나누고 같이 있다 보면 좀 정리가 좀 되거든요. 누군가는 또 그렇게 크게 어떤 참사가 벌어지면 그 피해자 중에 누군가는 또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나와요.
근데 그런 리더분들은 또 도움이 필요해요. 뭔가 이게 전체적인 의견 조율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맺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변호사의 진출 영역, 그리고 각 영역에서 공익을 하려면 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로펌의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장단점, 공익하기 위한 장단점들을 좀 말씀드렸고, 짧게나마 재난시 변호사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이게 아직 정리된 건 아니라서 저도 이게 뭐 정형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형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관련돼서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다 좋으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좀 받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물 좀 얻어먹어요. 보세요. 물도 안 주시고.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공익에 대한 신념이 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도 약간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항상 공감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니까. 네. 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공익이란 길에서 자기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공부 잘했어요. 수희 아저씨도 저를 알아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제가 첫 번째 시험 보니까 등수가 99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적도 없는 등수였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등수를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뭐 제 자신에 좀 자아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고, 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자아는 공부 잘하는 박주민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훼손됐으니까 그걸 다시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과외도 안 돼, 학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과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 반까지 저희는 등교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등교를 하고 나서 밤에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었는데, 중간에 5분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도시락도 저 혼자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수학여행 갔을 때도 저는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잖아요. 사실 진짜 불쌍하게 지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생긴다거나 이성에 눈을 뜨면은 공부를 못한다는 속소를 제가 어디서 듣고,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여자의 얼굴을 안 보려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땅만 보면서 다녔어요, 제가. 진짜로. 그리고 외모에 신경 쓰면은 성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울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믿겨지죠?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집 화장실이 문을 열면 바로 벽이 나오고, 벽에 거울이 붙어 있었는데, 그리고 옆에 여기 세면대가 있었는데, 그 문 열면 바로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저는 이러고 들어갔었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대학을 딱 가니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대학은 허허벌판이고 뭐 같은 반 친구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마치 그냥 우주에 저 혼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놀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감정은 억눌렀거든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화나는 감정,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다. 평정심을 유지해 공부가 제일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이거 통제도 못 하겠고, 감정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훌륭한 놈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공부를 열심히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훌륭한 놈이었다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또 자아가 무너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뭔가 이건 제대로 된 내 자아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는 그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해보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못 해봤던 거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그 당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데는 운동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농활 가자 그러면 농활 가고, 공장에 들어가라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고, 철고천에 들어가라 그러면 철고천에 들어가고, 집회 나가자 그러면 집회 나가고, 계속 그러고 따라다니고, 책도 이제 그런 선배들이 권해주는 그런 책 읽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그런 게 좀 몸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집회 나가고 이런 거는 저 자신의 자아를 바꾸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행 과정이었는데 즐거움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죠. 선배들 보고 철고촌에 형은 철고촌에 왜 가요? 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간다. 이런데 저는 하나도 그런 느낌이.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에 갑자기 신기한 게요. 그때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그 노동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산업재해. 그 집회에 갔는데 신기한 게 그 전까지는 집회 가면 괴롭기만 하고 언제 끝나냐 이 생각만 했거든요. 버티자. 근데 2학년 여름방학 때 그 원진 레이온 집회 갔는데 그 집회에서 발언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냥 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뭐 농촌이든 철거촌이든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으면 아 내가 지금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사람들과 내가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들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즐겁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앞으로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대학 학생운동학에서 5년 동안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에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4학년인가 3학년 겨울에 철고촌에서 저희 학생회실로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그만 철고촌이라 가지고 가서 도왔는데 그때 이제 철거민들이 구청장을 좀 만나겠다. 약속이 됐다. 같이 가달라. 너 그래도 법대생이니까 뭐 좀 옆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불안했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만나뵈러 갔는데 약속과 달리 구청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 있었고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 있었는데 근데 마침 또 눈이 그날 엄청 왔어요. 주차장에 눈 펑펑 맞으면서 그냥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성질도 못 부리죠. 왜? 구청장한테 그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입주하는 그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아씨 내가 변호사 자격이 있었으면 변호사였으면 이분들은 그 당시 변호사가 더 귀했거든요. 20년도 훨씬 더 전이니까 이분들을 구청장하고 만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처음 해서 그때 이제 어차피 그럼 사회운동할 거면 변호사 자격을 갖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사람들하고 뭔가 같이 하고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즐겁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막 난 그냥 공익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즐거웠던 그 기억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즐거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 초반에 공익을 위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길을 딱 갔는데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삶이 버거지가 있고 아니면 자기랑 좀 공익 활동에 전념하는 거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느끼면은 이제 다시 공익 활동이랑 좀 멀리 뭐 공익 활동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좀 먼 쪽으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때 그 변호사가 됐을 때 했던 일들이 다 공익 활동이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다시 좀 공익 활동이랑 멀어져서 직업을 찾는다면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반대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건지. 변호사는 진짜 뭐 만능이라서요. 그 자기가 공익적인 사건 안 하고 돈 버는 일 하고 싶으면 돈 버는 일 하시면 되죠 뭐.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야말로 진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막 공익 활동 쭉 안 하던 친구도 아 나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공익 활동 해야지 하고 팍 치고 나오는 애도 있어요. 지금 서울변의 회장이 그런 애예요. 서울변의 회장이 박종호라고 제 대학 동기인데 걔 진짜 완전 꼴보수였거든요. 제가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내 얼굴도 다시 안 본다는 놈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한 변호사 4년차 5년차부터 공익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내 마누라가 하래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좀 하다가 또 돈 버는 변호사고 뭐 그런 변호사들 많아요. 쉽게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펌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자영업자죠. 그 자기 찍새와 딱새 아세요 혹시? 찍새는 구두 닦기 중에 닦을 구두를 수거해오는 말빨 좋고 네트워크 좋은 사람이고, 딱새는 그렇게 찍어오면 광 잘 내가지고 그냥 손님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로펌에도 보면 딱새가 있고 찍새가 있어요. 파트너들이 주로 찍새죠. 일을 갖고 오면 밑에서 어쏘들이 열심히 닦죠. 근데 어차피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요, 사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들어오는 것의 성격을 좀 가려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민변 변호사라고 해서 꼭 가난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민변 변호사들 중에 부자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 중에 막 수임료로 막 70억 이렇게 받는 분들도 계세요. 사건 하나. 민변 변호사인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브랜다이스도 엄청 부자였다니까요. 시민의 변호사였지만. 공익소송도 하지만 회사법 전문이었어요. 브랜다이스가. 그래서 회사 자문도 해주고. 그게 꼭 진보는 가난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부정한 돈이 아니라면 돈 잘 벌어서 잘 쓰면 되지 뭐. 좋은 또 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자기 공익활동을 좀 더 성취적고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연구팀도 꾸리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돼서 답이 된지 모르겠네. 수업 안 들으신 분들 좀 설명하자면은 집단 소송, 특히 집단 소송의 면모를 처음 좀 정립한 게 망원동 수재 사건.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같은 그룹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비슷한 그룹에서 이어받아서 한 게 한 10몇 년 뒤에 대포공항 소음소송. 그래서 대포공항 소음소송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하고 그 민변 변호사들이 이제 같이 처음 소송을 승리를 해서 그 소송이 전국적으로 다른 공항에서도 많은 소음 소송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 지방에 계신 변호사들은 공항 소음 소송으로 도를 축적하실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공익소송이라는 게 금전적인 결과와 무관하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진도 나가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가 공익 활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집단소송법.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집단소송법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 분야의 매우 좁은 청구 원인에 대해서만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런 그 좁은 청구 원인 외에는 주주대표 소송, 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대표해서 경영진 상대로 소송하는, 그리고 그 경영진의 과오 중에서도 매우 좀 한정적인 과오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은 경우가 아닌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그런 집단소송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훨씬 더 공익소송이 대중화될 수 있고, 박주민 의원처럼
이렇게 희생적인 그런 극도로 희생적인 마음새를 가지지 않은 변호사들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사실 뭐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법 제도가 공익활동, 공익적인 수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제도를 더 올바르게 만드는 과정이죠. 만드는 과정으로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안에서는 박준희 직접 발의한 그때 하셨었나요? 네.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지면 훨씬 더 박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활동이 변호사들 사이에 대중화하는 트렌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덜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뭐를 시작을 했냐면은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의 학대 문제를 자기의 전문 분야로 개척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보면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의 인권?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 학대? 이건 인권활동 아닌가? 이거는 공익활동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로 한 사건을 이긴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건 이긴 다음에는 그 돈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미국이 되게 넓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또 사건을 수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 집단소송 제도, 이런 것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피해를 배관시하는 기업들에게 그 기업들의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제도가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피소드 같은 사례가 이제 가능할 수 있죠. 저는 뭐 이제 근데 질문하기 전에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셔야 돼? 네, 가야 됩니다. 아니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하고 나중에 먹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재난과 인권, 그러니까 제가 공익인권법 가르치면서 재난을 공익인권법 커리큘럼에 넣은 건 제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재난이라 하면 결국은 사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그건 이미 민사 불법행위라는 법리와 판례를 통해서 그 기존의 법률 활동으로 또 그리고 영미적인 법률 활동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제가 재난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이번에 주제로 잡았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세월호와 분명한 기업 때문에 글에 썼던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딜레마?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공익권 변호사가 아까 뭐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하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주 변호사 갔을 때 할
많다라고 피상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재난에 있어서 공익적인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꼭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고요. 보통의 이제 그 우리가 재난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지만 사회적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초기 단기에 막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사고로 끝낼 수도 있는. 근데 보통 매번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만, 근데 이게 거의 참사적 수준까지 발전한, 이게 잘 안 돼서 요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또 이 피해자분들의 여러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배제하느냐, 또는 뭐 제한시키느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여기서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누르거나 좀 뭐 하는, 또는 정부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피해자들을 누르거나 또는 정부의 잘못을 좀 축소해서 이거를 좀 커버하려는 흐름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잘 되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냥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게만 맡겨놓으면 과연 그렇게 되느냐. 사실 안전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안전하지 않은데 돈 많으면 뭐예요? 그죠? 안전하지 않은데 먹을 게 많으면 뭐합니까? 사실 안전은 모든 기본권의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뭐 욕구의 5단계, 뭐 머슬로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도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하지만 기본권으로 또는 기본권의 토대로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이제. 예? 예전에는 그런 시각이 없었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 시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국민의 안전이라는 게 국가의 중요한 의무와 역할로 슬슬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관점으로 정치인이나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정치인이나 정당들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것 자체도 기본권이고 권리다, 또는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감시를 해줘야 돼요.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죠? 이 역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건축 전문가나 환경 전문가나 또는 화학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기본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 각종 그 기구를 구성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하는 건 또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국가기관의 역할은 다 법의 형태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무슨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변호사 자격도 있는 사람이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변호사가 호흡을 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참사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조기에 어떤 매뉴얼이나 대응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다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못 끊어주면 참사 단계로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어떤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평상시에부터 자주 점검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딱 터졌을 때도 나중에 평가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잘 작동이 됐던 거냐. 그죠? 사실 뭐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이 얘기하는 왜 구하지 않았냐, 구조 방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걸 작동시켰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도 결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결합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와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사가 결국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요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겠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피해 회복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근데 진상규명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사회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기구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구들. 그렇죠. 그렇죠. 수사라는 게 사실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검찰. 또, 뭐, 감사원. 감사원은 정부가 어떤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정부 사이드에서 점검하는 게 감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이 다 움직이는 게 다 사실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체크를 해봐야 제대로 진상규명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상규명 파트에도 결합해서 역할을 할 수 있죠. 지금 뭐 민변에 있는 세월호 TF 변호사들이 붙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 나왔지만 그 관련된 재판 모니터링 다 하고, 그죠? 자료 같은 거 구해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해 회복. 아까 박경식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뭐 우리나라 집단소송제가 들어오면은 좀 더 간이하게 피해 회복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은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결합돼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 입법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법률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을 쭉 보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짜든 간에 법률적 소양과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은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피해자 사이드에 딱 붙어서 하느냐, 아니면 뭔가 독립적 시민단체로서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면서 평상시부터 점검하면서 가느냐. 경실련에 안전 관련된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감시하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못된 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의 요구나 이런 게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잖아요. 정치적인 권력들이. 그래서 인권 침해가 거기서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 형태의 인권 변호가 또 거기서 또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주로 했던 그게 바로 여러 변호사들과 달리 주로 했던 게 그 원시적 형태의 인권 변호예요. 가족분들이 거리에 있으면 제가 거리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강제로 막 진압하거나 해산하려고 그러면 뭐 앞에서 항의하는 거죠. 이거 집시법에 뭐가 위반되냐. 니들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 체증하고 이런 거 다 위법이다. 이렇게 싸워주는 역할을 한 거죠, 제가. 그 알량한 몇 개 안 되는 근거법을 가지고 같이 싸운 거죠. 경찰들이 불신검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다니는 걸 못하게 했거든요, 예전엔. 광화문 쪽에서. 그럼 제가 같이 가서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디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했던 그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아주 원초적인 그런 인권 변론이나 인권 보호작용을 저 같은 경우 한 거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뒤에는 법 만들 때 같이 협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서 보상 단계로 들어갔을 땐 보상 관련된, 그래서 제가 로스쿨 친구들, 리걸 클리닉 한다는 친구들이나 실무 연수 하잖아요. 그 로펌에서. 그 친구들 쫙 모아가지고 안산에 사무실 차렸어요, 제가. 돈 버는 사무실이 아니라 가족분들 피해사항 정리하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당시 느꼈던 일이나 겪었던 그 불법적인 정부의 태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진술을 다 정리했어요. 저희가.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뒤쪽에선 가고 더 지나서는 이제
아예 이제 제가 로스쿨생들하고 같이 진상규명, 자료 분석, 각종 자료 분석하는 작업을 같이 했어서 이런 식으로 쭉 한 거죠. 할 일 그래서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가셔야 되니? 웬만하면요. 네. 자, 그럼 박수로 좀. 오늘 좀 말씀이 좀 산만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산만해요. 정형이 없고. 제가 조금만 저기 정리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좀 챙겨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이게 그 재난과 인권이란 주제로 지금 처음 넣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재난하고 사고하고 재난이라는 거하고 사고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는 이미 그 법률 제도로 이렇게 후속 조치 또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거고, 여러분들 저기 교통사고 나중에 저기 수업 듣는 학생들은 혹시 박주민 의원 연락처 원하면 나 나중에 줄 테니까. 예, 그래. 이거 제가 이제 나눠줄 자료하고 다 관련돼 있어서 밖에 나가면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고 잘 안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운전을 하는데 아주 험하게 운전하고 예의 없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운전하면서 한 가지 목표는 하나예요. 사고 안 나는 거. 아무리 자기가 그 인성이 못된 사람도 교통사고에 결부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서 실제로 운전하는 거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험하게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것 같으면 양보를 하고 그 서로 간에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 관행들이 있어요. 그게 법이 아니고 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뭔가 이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나면은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한 보험 제도도 있고 또 손해배상 제도도 있고 다 있어요. 또 사고 나지 않도록 매뉴얼도 있습니다. 매뉴얼이 뭐 운전하면서 매뉴얼을 보면서 운전하지는 않지만 그 매뉴얼이 교통신호나 또는 차선이나 이런 것들로 체화되어 있죠. 구조가 어떤 구조적 매뉴얼이라는 게 갖춰져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많은 매뉴얼을 지켜도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도리어 그런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말 크게 일어나죠. 저는 세월호나 여러 사고들, 세월호하고 비슷한 사고가 이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고가 생각이 나는데, 또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매뉴얼을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과연 그것 때문일까?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는 이제 과적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 나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도 결국에는 그 날씨가 안 좋았는데 이제 항해를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었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와서 그냥 이제 불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의도적으로 뭐 매뉴얼에 어긋난 짓을 한 사람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일이,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데 항해를 강행하고 과적하고 누군가 그 방화를 하고 그게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근데 그때는 참사가 벌어지질 않았어요. 왜 그땐 참사가 벌어졌냐면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매뉴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우왕좌왕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매뉴얼로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다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구조가 오지 않는다거나 대구 때도 그러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또 기름 유출 사고 때도 당국에서는 가만히 기다리면 해류가 기름을 다 이제 퍼뜨릴 거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가 난 후에 이 세월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사고 처리 방식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 제도, 일반적인 보험 제도로는 제대로 된 보상이 발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익인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기존의 매뉴얼이나 기존 체계가 보지 못했던 피해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주는 활동을 결국엔 공익인권에 대해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원류가 그 프로토타입이 그 망원동 수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이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수해가 날 때마다 하늘 탓을 했는데 조영래 변호사는 이거는 그 서울시의 잘못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시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피해를 이제 인지를 한 거죠. 피해를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이제 법의 영역으로 끌어 들여오는 그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사고가 아닌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육지의 세월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떨 것 같아요? 육지의 세월호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세요? 뭔가 당국에서 또는 그 책임져야 할 곳에서 가만히 있어봐라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아주 천천히 피해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도리어 그 피해를 스스로 확대하는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건. 바로 가습기 사건입니다. 가습기.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처음에 그 임산부들하고 그 태아들을 위해서 보통 가습기 놓잖아요. 그걸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 그 회사에서는 또 병원에서는 이게 뭔가 공기가 더 안 좋아서 또는 그 피해자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사실은 가습기를 더 쓰라고 했거든요. 콜록콜록 하는데 아프니까 더 써라 가습기를 살균제도 더 쓰고 그러면서 더 피해를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고 그것도 기존 매뉴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가습기 씻는 세제로 쓰라는 것을 그거를 가습기 물에다 넣어가지고 쓰라는 얘기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사고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걸로는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예우를 할 수 없는 그런 그것도 재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재난을 어떻게 보면 발굴해내서 법의 영역으로 제대로 끌어오는 활동도 공익기권 변호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 관련 논문 블랙보드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코멘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